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수능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저는 김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해서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 수험생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여러분 며칠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하고 또 불안했을 것이고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1교시부터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이제 정말 애쓰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1교시 국어가 얼마나 또 제일 처음이니까 제일 긴장됩니까?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네네,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도 벌써 몇 년째 이 해설하고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수능 해설하는 날은 더욱더 긴장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못지않게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여러분 한 사람 다 걱정하고 초조한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힘들고 지친 하루를 지났을 텐데요. 오늘 저녁에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해설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을 테고요. 좀 며칠 쉬고 나서 듣는 학생도 있을 테고요. 시험이 어땠다라는 생각,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끝난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다라고 한번 복기해보고 분석해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해설 강의는 예비 수험생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특히 학생들. 예비 수험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네, 전략을 잘 익히는 그런 공부로 알차게 삼아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간단하게, 쉬운 일 아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년 수능이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죠.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당연히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평가원에서 6월, 9월 모의평가의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요. 1등급 컷부터 그런 다른 등급 컷까지 잘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평가원의 어떤 저희가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평가원을 평가하는 건 이상하죠. 평가원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곳곳에 묻어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 수능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하려는 노력을 한 것과 함께 그러면서도 또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섬세하게 네, 여러 맞습니다.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분석하고 또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화작은, 또 문법은, 독서는, 문학은 어땠는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먼저 화법과 작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가) 국어,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만나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바로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은 문제 자체의 난도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주면 누구나 풀 수 있을 문제를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헤쳐나가느냐가 언제나 관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수능 1번에서 10번도요.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는데 다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3월에서부터 제가 지난 10월 학평까지 해설 강의에서만 설명한 것들만 귀담아 들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화법과 작문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전략 같은 게 좀 이제 습득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어떤 그 훈련들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이번 수능에서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포진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작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조와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글 자체의 어떤 담겨있는 정보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고 이런 지문들로 구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옥수수밭에 텃밭에 옥수수 씨앗 심고 이런 것 종류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정보성을 담고 있는 글이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논쟁거리, 사회적인 논쟁거리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글이라 할지라도 힘들게 깊이까지 들어가서 복잡하게 꼬여있는 긴 글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글이 어떤 내용 구조로 어떤 내용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이른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 문단 단위로 스캔하는 빠른 일종의 속독 같은
그런 지문 독해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간을 단축하는데 주요한 키가 됐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연습들을 문단별로 스캔하고 빠르게 문제 접근해서 해결해내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습득해 놓은 학생은 그것이 이번 수능에서 빛을 발해서 성공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문제들이요, 전체적으로는 좀 기존의 어떤 형식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큰 틀에서는, 그러나 소소하게 신유형들을 시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짝 조금 더 깊이를 두었다거나 형식을 제시하는 형식을 조금 바꿨다거나. 자,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자기 것으로 만든 학생이라면 그런 신유형으로 언뜻 보이는 문제들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문제다라는 코너에서는 이 문제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험지를 펼쳐놓고 들으실 텐데요. 1번과 2번 문제 같은 경우 기존의 문제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죠? 3번 문제는 최근에 평가원이 시도한 적이 있는 것을 살짝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어지는 그 대본 안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대본 안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청중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추론해보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히 어렵지 않고 내용의 흐름을 조회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신유형이 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요, 4번 문제인데요. 화작 융합 세트 4문제짜리 빅 세트에서 첫 번째 문제인 4번 문제가 다소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토론, 찬반 토론의 반대신문식 토론의 흐름을 그대로 선지의 순서대로 구현한 것이 아니고 찬성층의 입론과 또 반대측의 그에 대한 반대신문, 그리고 또 뒤에 반대측의 입론과 찬성측의 반대신문, 이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에서 입론의 주요한 주장들을 일종의 재배열을 한 거죠. 그래서 쟁점 1, 2, 3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4번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을 간파를 하고 재구조화된 4번의 선지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심오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유형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가 들으면서 청중이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썼다. 그런 상황은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봤던 화작 융합에서 흔히 등장하는 그런 상황 설정입니다만 6번 문제가 외양이 살짝 달라졌죠. 그래서 메모한 내용들에서 어떤 요소를 끌어다가 1, 2, 3문단 각각에 어디에다 갖다 썼는가를 그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본 학습장의 일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형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제가 이따가 일부에서 문제 해설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왼쪽에 토론 중 메모에 해당하는 칸은 정답이 그 안에서 연결되는 화살표에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왼쪽에 있는 토론 중 메모라는 것은 큰 어떤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괄호를 쳐도 크게 괄호를 치고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도 됐다는 점,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느냐,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전략이 될 수 있었겠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 초고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제안에 해당되는 걸 추론하는 거예요. 따라서 before, after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익숙하죠. 그런데 약간 또 그 안에서 변형을 뒀습니다. 어떻게? 한 번 더 고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수정의 어떤 제안, 의견을 2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되는, 따라서 before, after, before, after 이렇게 2차례에 걸친 수정을 문제 유형으로 만든 이른바 신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선정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이 문제들 나름대로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약간의 변화들이 본질적으로는 여태까지 우리가 숙달해왔던 계속 나오던 빈출 유형들의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아닌 결국엔 동일한 문제 유형이다. 이것을 간파하고 재빨리 흔들림 없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느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수능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요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는 1부에서 화작 문제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 깊이 있게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김철원 선생님으로부터 문법과 독서 분야의 출제 경향, 주의해야 될 문제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합니다. 화법 작문에 이어서 문법 그리고 독서까지 함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이 문법은요, 평가원에서 쉬운 문제도 내지만 꼭 난도가 높은 문제를 냅니다. 그래야만 적정 수준으로 이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에서 그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이도 있게 출제된 그런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문법과 관련해서는 먼저 가장 크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사례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앞서 3월부터 그런 10월 모의고사까지 문법과 관련해서 매번 강조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수능에서도 역시 이런 사례 분석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건 결국은 사례 분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의 쓰임과 관련해서도요, 역시 사례를 주고 그 사례에서의 관형사형 어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능에서는 난도를 높일 때 사례를 잘 분석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높인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경향과 관련해서요, 유의해야 할 문제를 살펴보면 12번, 그 다음에 14번 강조할 수 있는데요. 12번 문제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의미 관계를 사례를 통해서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 사례 속에서 대조적인 의미 관계를 보이는 사례를 정확하게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의 그런 문맥까지 고려하여 그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4번 중요합니다. 평가원에서는요, 사례를 분석할 때 단일한 하나의 요소만 고려해서 사례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난도를 높일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례를 분석할 수 있게 만들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의 쓰임과 관련하여 시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품사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제와 그 다음에 품사라는 그런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잘 고려하여 사례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우리 수능 문법 문제에서 자주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3개의 세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인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학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의 경제와 법이 융합된 지문이었는데요. 이 3개의 세트의 그런 지문의 난도 수준은 아주 이렇게 평이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난도를 갖추고 있는 지문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 사실 문항들도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그런 문항들이 다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정답과 오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출제의 그 초기에는 독서의 문항들이 더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정답지를 좀 쉽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도, 그런 변별력 수준을 좀 적정 수준으로 맞춘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 오답의 수준과 정답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비교적 정답이 조금 쉽게 골라지긴 하지만 다른 오답지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그런 선택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평가원에서 이번 시험은 지난 수능이 이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적정 수준의 그런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독서의 경향과 관련해서는요,
이들 출제 요소가 많이 활용됐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개념 이해하는 거, 사실은 수능에 지문을 잘 읽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학교에 가서요, 전공 서적을 읽고 그런 공부를 할 때도요, 이런 개념을 정확히 잘 이해하는 것은 사실 매우 필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하는 건 늘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 이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추론적 사고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출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지문 속에 이런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 있으면요, 출제 요소를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정보 간의 관계가 이번 수능에서는 각각의 세트마다 다 중요했습니다. 인문이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으로 밑줄 쳐놓고요, 그 대상들 간의 그런 관계와 관련된 요소를 출제 요소로 삼았죠. 그런 경우에는 대비되는 짝, 즉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또 알고 예비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비하는 또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융합 세트 어려웠는데 그 융합 세트에도요, 바젤 1 협약, 그 다음에 바젤 2 협약, 바젤 3 협약, 이렇게 세 가지의 협약이 제시가 됨에 따라 각각의 그 협약 간의 그런 공통점 또는 차이점, 특히 그런 차이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간의 관계에 유의하여 그런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석적으로 또 잘 이해하는 그런 독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추론적 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했던 개념이나 원리 방법, 그 다음에 정보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눈으로만 문제의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로부터 판단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이 또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 하고요. 문항을 짚어드리면 19번 문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그런 추론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론적 사고를 잘해야 된다는 걸 여기 이 문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요, 어휘 문제인데요. 이 어휘 문제에서 따르다와 그 다음에 바꾸다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헷갈리는 그런 학생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바꾸다와 관련하여 의미 차이를 세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간의 어떤 의미, 그 쓰임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 다이어의 경우에 그 다이어의 그 각각의 의미로 어떻게 그 말들이 쓰이는지를 또 정확하게 잘 알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역시 구체적 사례와 관련하여 그런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었고요. 이번 수능의 독서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 40번 문항. 이 40번 문항은 특히 그런 개념이나 원리 방법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적 사고를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즉, 한 번만 사고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그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답을 구할 수 있었죠. 이런 문항이 최고난도로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 또 여러분이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문법에 이어서 독서까지 이제 출제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문학 아직 남았죠? 여러분, 문학은 남궁 선생님이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입니다. 독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만만한 아이 문학입니다. 문학은요, 이번에 4세트가 출제가 됐어요. 계속 요새 그러고 있죠. 자, 6개의 작품이 4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6개 작품 가운데 고전 수필 한 편, 그리고 현대 시 한 편을 제외하면, 자, 현대 시 하나, 또 현대 소설, 또 고전 소설, 그리고 고전 시가 한 편, 이렇게가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연계 출제가 된 것이죠. 연계의 정도, 지문의 일치 정도는 다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연계 출제가 여전히 잘 지켜지고 또 뚜렷했다라는 사실
큰 도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시험에서 많이 자주 다루어졌던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품들보다는 조금 참신한 작품, 기존에 좀 문제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좀 선정한 그런 경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정도가 조금 떨어졌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대표적으로 고전소설 유시 3대록 같은 경우에는요, 작품 자체도 뭐 고등학생들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긴 합니다만 또 수능 특강에 수록돼 있던 그 대목하고 대목이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갈등 관계의 원인 측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문을 읽어내는 것이 썩 쉽지 않았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일부 함정을 제외하면 정답이 뚜렷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의 어떤 바탕 위에서도 지문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낯설게 느껴졌을 그런 지문들이 꽤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뭐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안정속 변화라는 걸 제가 키워드로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중요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전 시가에서 22번입니다. 제가 6월, 9월 그 모평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뭐 이후에 무슨 파이널 통해서도 뭐 약점 공략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요새 최근에 평가원이 되고 있는 고전 시가 문제들이 아주 절묘한 어떤 그 깜빡 속아 넘어갈 포인트를 잡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진술에서 뭐 단어 하나 정도 싹 바꿔치기 함으로 해서 함정을 파는 그런 문제가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는 22번 문제가, 보기 달고 있는 문제가 문제 유형 자체는 달라진 게 아닌데, 역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살짝 함정 파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그런 정서가 거기에 담겨 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함정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현대 소설의 32번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 2, 3, 4, 5를 내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심도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안에다가 서술자의 어떤 그 서술 방식의 특징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그것들에 기반해서 특정 문장, 특정 대목이 이게 어떻게 적용돼서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까지로 들어가는 좀 깊이 있는 그런 문제여서 다소 당혹스러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작품 자체는, 지문 자체는 수능 특강에서 재미있게 함께 공부했었던 익숙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비록 대목이 달랐다 할지라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테고, 익숙한 지문에서 약간 낯선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하필 거기 대목이 이따 뭐 문학 강의 때 제가 5부, 6부에서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거기 낯선 지문으로 우리 연기교재 외의 지문이라는 게 파이널에서 저랑 같이 연계 잡는 문학 기출에서 다루었던 대목이 또 딱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 그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크게 도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정 속의 변화였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36번 문제인데요. 요것도 문제 유형 자체는 뭐 새로울 게 없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전통적인 문제 유형 안에다가 약간 깊이를 더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되는, 안 그래도 고전소설이 어려운데 다소 낯선 대목인데다가, 그래서 거기에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느꼈을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현대시 세트에서 44번 문제인데요. 44번, 45번 문제가 이렇게, 45번은 아예 보기였고요. 44번은 보기는 아니고 이렇게 선생님의 설명을 이렇게 제시하는 박스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요, 45번은 뭐 늘 나오던 문제 유형이니까 그렇고, 44번 문제가 공기하고 바람이라는 어떤 그 자연적 현상의 속성에 바탕을 두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나 깊이 있게 두 작품을 엮어가지고 이해해보게 하는 그런 정말 심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자, 제가 지금 제시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안정 속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문제들이고, 그리고 아마 44번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3점을 달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3점짜리 문제가 3점 다운 문제들로, 보기를 달고 있는 문제가 보기 달 만한 문제들로 출제가 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다시 풀어보고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봐도, 예비 수험생들은요, 또 봐도 또 뭔가 우러나는 게 있을 법한 그런 아주 그 수준 높은 문제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러나 정답은 사실 조금 뚜렷한 경향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화법작문, 문법, 독서, 그리고 문학까지를 함께 이제 심도 있게 정리를 했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네. 박수 네. 크게 치고 싶습니다. 너무 이 마이크 터질까 봐 못하겠어요.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정말. 결과와 상관없이 잘 본 학생은 잘 봤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못 본 학생들 낙담하지 말라고 응원과 격려의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럼요. 최선 다할 줄 알면요, 반드시 꿈 이룹니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시험 본 학생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만약에 뜻한 대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면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거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인생에서 그 1년 한 번 더 하는 기회가 자기의 삶을 훨씬 더 나은 것으로 고양해 줄 기회가 될 겁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고생하고 시험 치르느라고 정말 힘들었던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쓰다듬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노력했던 것들 아마 마음속에 켜켜이 잘 쌓아놨을 텐데요. 그 장면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면서요, 정말 많이 수고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게 먼저죠. 일단 좀 푹 쉬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전형 일정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 챙겨서 뭐 응시할 것들 응시하고요, 또 지원할 것들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 강의를 많은 예비 수험생들이 보지 않습니까? 네. 예비 수험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를 풀고 이 강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강의에 우리 남균 선생님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그냥 이해를 했다, 거기서 공부를 끝내지 말고요. 내가 무엇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 이해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게 되는지를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 진득하게 들어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오랫동안 이 해설 강의를 해서요, 이건 왜 맞고 이건 왜 틀렸는지 그것에 그치는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들으면, 집중해서 들으면 각 분야별로 내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되겠고, 그렇죠. 나의 내공이 쌓이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네. 해설 강의로 1부에서부터 6부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예고죠. 1부에서 화작, 그 다음에 2부에서 문법과 그 다음에 독서 일부 독서 하죠. 지문 일부 보고요. 그 다음에 3부와 4부에서 이제 독서 마저 공부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5부, 6부에서 문학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오고요. 시험지 딱 펴놓고 시험 봤던 사람들 내공 쌓을 준비하고 1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